네, 먼저 네, 잘 보입니다. 오늘 시간이 다 다른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원래 이렇게 크게 일을 벌릴 생각은 없었고, 그냥 저희 모임하는데 조용하게 발표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경선이고요. 지금 미국 아칸소 대학교 리틀라 캠퍼스에서 지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커뮤니티 사이언스라는 건데요. 사실 커뮤니티 사이언스라는 단어가 한국에서는 많이 쓰이지가 않아요. 미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알려진 단어는 아닌데, 제가 최근에 이거에 대해서 좀 경험한 게 있어서, 이제 커뮤니티 사이언스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지, 또 과학기술자들이 사회에 기여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고, 제가 한 활동이나 다른 과학자들의 활동도 좀 알려주고 싶어서, 네,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과학기술인들이, 짐이 많아 어, 보이시는데 혹시 이거 필요하세요? 아니, 괜찮아요. 뭐 어, 필요하시면. 어, 경철님, 예. 뮤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네. 뭐, 과학기술인들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어떻게 공헌을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저희가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니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식물 바이러스를 전공을 하는데, 단체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항상 고민이에요. 네, 저는 자기 연구를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찬용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러스 해결되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뭐 푸드 시큐리티, 식량 생산, 식량 안보 같은 데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 또 다른 분들이 하시는 연구도 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살기 위해서 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연구를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다른 건 없을까요? 또 다르게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연구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대중에게 알려주는 작업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대중에게 알려주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그래도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부분이 또 많이 되고 있고, 특히 뭐 다음 세대나 그리고 또 뭐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고,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반 대중들뿐만 아니라 그런 정책 관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과학기술이 이렇게 필요하고, 뭐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또 한 가지로 생각한 게 당장 우리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을까? 이런 것도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과학기술 개발하는 거 다 좋아요. 바이러스 퇴치하고 막 되게 신약을 만들어내고 근데 사실 그게 언제 될지가 모르잖아요. 사실 학계에서 연구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긴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게 뭐 몇 년 뒤, 몇십 년 뒤에 상용화될지 모르는 그리고 그게 또 조금씩 성과를 쌓아가는 작업이다 보니까 당장 우리 주변 지역사회 이런 곳에 공헌할 수 있는 거를 변화를 이끌어내는 건 사실 되게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게 커뮤니티 사이언스여서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커뮤니티 사이언스가 뭔지 얘기를 해보고, 저 같은 경우는 적정 기술에 관심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 와서 커뮤니티 사이언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제가 참여했던 AGU 커뮤니티 사이언스 펠로우 프로젝트랑 거기서 배운 거, 좀 한국의 시사점이 없을지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사이언스는 이름 그대로 커뮤니티랑 사이언스예요. 그래서 커뮤니티, 지역사회에 직면한 문제들을 과학자와 함께 해결하는 협력적 접근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특히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뭐 해수면이 상승하고 아니면 공기가 뭐 더러워지고 그리고 뭐 도시 개발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나 이런 게 또 있을 수도 있고 뭐 퍼블릭 헬스 보건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또 각자 연구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 둘이 이어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과학자들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중심으로 일을 하고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은 밖으로 또 드러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어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커뮤니티 사이언스랑 비슷한 단어가 많이 있는데요. 다른 하나는 시리즌 사이언스라고 시민과학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민과학이라는 거는 시민들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인데요. 뭐 예를 들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코로나에 관련된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뭐 인터넷으로 공유하고 아니면 생태계 조사 같은 데서도 많이 쓰이는데요. 주변에서 뭐 새가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특정 생물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거를 카운트하거나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이제 시민과학이에요. 근데 여기 시민과학은 약간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과학자들에게 넘기는 것에 끝난다면 커뮤니티 사이언스는 지역 사회가 이제 과학자와 약간 상호 쌍방으로 과학자도 직접적으로 강연을 하고 또 시민들도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더 같이 해결해 보자고 이런 식으로 나가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사이언스는 좀 쌍방적인 관계, 그래서 과학자가 단순히 가르치거나 이렇게 과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거나 그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과학자들을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만도 아니고 서로 이제 협력하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거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변화, 뭔가 눈앞에 나타나는 변화를 좀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논문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가설이 있고 이렇게 될 것이다. 아니면 현장 조사한 결과가 이거다에 끝나지 않고 여기서 지역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와닿으실 텐데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적정 기술에 원래 관심이 있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이게 유학 나오기 전에 조금 오래됐는데 옛날에 이제 쓴 책인데요.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들이라는 단체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일하는 교수님들이랑 과학자들이랑 인터뷰를 해서 쓴 건데, 이제 적정 기술은 조금 이해를 할 때 약간 국가 대 국가로 많이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선진국에 좀 개발된 기술들, 요거를 개발도상국은 아직 그런 인프라도 없고 또 인적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지만 어떻게 하면은 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좀 과학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조금 통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적정 기술도 당시에 이제 지역 사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건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또 지역 사회 사람들이 그럼 이렇게 이 기술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왜냐면 어차피 과학자들이 한 번만 하고 또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 커뮤니티의 역량을 강화를 해서 이제 계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생각하는 게 이제 적정 기술이었어요. 근데 적정 기술도 지금도 이제 관심 있고 한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당시에 적정 기술 이 책을 쓰면서 인터뷰를 할 때도 본 게 이제 외국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내에도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 문제 같은 경우도 실제로 우리 한국 같은 데 생각하면 뭐 에어컨, 뭐 보일러 다 들어올 것 같지만 그게 또 안 들어오는 곳들도 있고 그리고 도시 개발이 되면서 오히려 소외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과학기술이 필요하고 이런 거는 국경에 관계없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는 미국은 이제 해외랑 협력하는 것도 많지만 미국 안에서도 또 다양한 그룹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인종들도 다르고 또 문화적 배경도 다르고 그런 관계 속에서 과학자랑 커뮤니티가 협력하는 게 있었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 사이언스여서 제가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사이언스가 왜 중요하냐면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어요. 이제 사실 과학기술이 발전돼서 인류가 더 나아진다. 삶의 질이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 누구의 삶의 질이 올라갈 것인가? 라고 하면 사실 인류 전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왜냐면 또 이제 가진 사람들 아니면 그게 원래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사회적 구조의 문제로 이제 취약한 커뮤니티가 이제 정작 지원에서는 또 소외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과학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은 이제 통제된 실험실 아니면 이런 조건 하에서만 하다 보면 실제 현장 기반의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왜냐면 가설을 많이 세우고 그리고 그 통제된 환경에서만 하니까 그래서 현장 기반의 문제를 아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계속 지속 가능한 역량을 강화해서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커뮤니티가 계속 이제 할 수 있는 그리고 과학자들과 이 대중과의 신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과학자가 사회를 나아지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중들하고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그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과학자로서 이 과학에 대해서 대중들이 신뢰를 하고 지원을 계속 하도록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신뢰 관계를 쌓는데도 이제 도움이 되는 커뮤니티 사이언스가 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사이언스를 실제로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역사회가 그 문제를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 전문가를 찾고 과학자들이 연결이 되고 그래서 함께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실행을 한 다음에 그거를 성과를 공유하게 되는데요. 이게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첫 번째 문제 인식부터 해서 지역사회 커뮤니티 멤버들은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자신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이제 파악하기 그런 힘든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매칭 관계에 가더라도 전문가, 과학자,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들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이런 대중과학과 관련이 있는데, 과학자들이 어려운 단어만 쓰고, 막, 우리는 무슨 약어를 막 쓰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요. 라고 말하면 그 단어들을, 이 문장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그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뭐 기획이나 실행을 한다고 해도 여기에서는 또 다른 서포트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 과학자들도 사람이고 다 일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다 무슨 다 봉사 활동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실제 무슨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하려면 당연히 펀드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조금 한계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제 실제로 성과로도 이어지는 것도 서로 생각하는 성과가 다를 수도 있어요. 과학자에겐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제 논문이 나오는 거, 특허가 나오는 거고, 커뮤니티는 그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거 이런 건데, 현재 아카데미 시스템에서는 그 성과를 인정받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테뉴어 트랙 같은 경우에 이걸 아무리 한다고 해도 실제로 뭐 논문 성과나 그런 걸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제로 실행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단체나 여러 이제 기관들이 힘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AGU에 있는 Thriving Earth Exchange라는 그 미국 지구 물리학회 그러니까 아메리칸 지오피직스 유니언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아메리칸 지오피직 AGU는 그 지구 물리 쪽에서 굉장히 큰 학회여서 학회 한 번 하면 막 2만 명 넘게 막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오고 그런 뭐 천체 우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구 막 관련된 그런 모든 과학자들이 다 모이는 굉장히 큰 학회입니다. 이 학회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 관련된 걸 해서 뭐 그런 대중과학 커뮤니케이션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퍼블릭 폴리시에 어떻게 또 공공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물릴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 Thriving Earth Exchange라고 커뮤니티 사이언스를 좀 장려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AGU 학회에 참석했을 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게 됐고, 당시에는 뉴올리언즈에서 학회를 해서 뉴올리언즈에 가서 워크숍에 참가를 했는데, 이제 거기 홍수가 지나가고 난 다음이어서 그 홍수 피해를 입은 사람들, 마을 사람들 모아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런 세션도 있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AGU 드라이빙 익스체인지에서 하는 일은 먼저 세 가지 요 커뮤니티 사이언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 그룹의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먼저 커뮤니티 리더, 그래서 지역 문제를 잘 아는 주민 대표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줄 커뮤니티 사이언티스트, 그래서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자원봉사 과학자가 있어야 되고, 다른 하나가 커뮤니티 사이언스 펠로우예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사이언스 펠로우는 약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 패실리테이트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실제 조율하는 연구자가 있어서 이 세 그룹이 잘 하나 팀으로 묶어서 잘 운영되도록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커뮤니티 리더를 뽑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고를 내서, 너네 커뮤니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과학자랑 같이 해결해 보고 싶으면은 우리한테 이제 여기에 들어와라. 그래서 이렇게 코홀트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다른 걸 하나가 하는 게 커뮤니티 사이언스 펠로우를 모아서 이 학회원들에게 이제 광고를 해서 너네가 혹시 커뮤니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으면 우리 펠로우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저는 이 사이언스 펠로우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서 이제 재작년에 지원을 해서 이제 재작년부터 사이언스 커뮤니티 펠로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주에서 제공하는 건 뭐냐면 먼저 교육을 제공해요. 사실 커뮤니티 사이언스에 대해 개념은 알지만 실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랑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도 제공하고 그리고 이전에 뭐 좋았던 사례들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약간 문제가 있으면 좀 해결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이제 AGO 학회에서 워크숍 같은 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 사이언스 펠로우들을 교육을 시키는 걸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교육이 되면 그 다음에 리더들이랑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무슨 관심사가 있는지 알아보고 또 지역적으로도 알아보고 이제 최근에는 남미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어서 스페니쉬를 할 수 있으신 분들은 그쪽 커뮤니티 리더랑 매칭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주는 게 주요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매칭이 되면은 그 사이언티스트를 같이 찾아요. 그래서 약간 콜드 메일도 보내서 우리 이런 거 하는데 같이 할래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커뮤니티 사이언티스트를 찾아서 팀을 만들어서 이 커뮤니티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걸 서포트를 해요. 그래서 여기선 사실 그런 재정적인 지원은 커뮤니티한테만 해요.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런 물품, 장비 같은 거는 조금 이렇게 서포트가 있는데 이런 인건비나 이런 거는 사실 주지는 않고 그래서 이렇게 봉사를 기본으로 하게 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프로젝트는 제가 이제 그 유튜브 비디오를 공유하기도 했는데 저랑 매칭된 커뮤니티는 버몬트에 있는 커뮤니티였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칸소에 있고 버몬트에 있어서 굉장히 먼 곳이지만 제가 이제 박사를 그쪽에서 했고 그리고 저 남편이 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버몬트 쪽이랑 또 관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버몬트는 대략적으로는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겪는 것처럼 여기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제 고통받고 있는데 특히 홍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원래 홍수가 되게 많이 나는 곳은 아니었는데 23년이랑 24년에 엄청난 홍수가 나서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다운타운이 다 이제 가라앉고 주택도 많이 파괴되고 교량도 유실되고 이제 집을 잃고 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영향을 받았나 하면 이제 저랑 연결된 커뮤니티가 이제 특히 난민들이었는데 이 커뮤니티는 이슬라믹 소사이어티 오브 버몬트라고 요 사우스 벌링턴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난민 커뮤니티였는데 거기 이제 주민 대표랑 같이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는 이름에서 보실 수 있듯이 그 종교적인 이런 같은 공동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아서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한 곳에 다 모여 사는 건 아니고 이제 지역에 이렇게 좀 퍼져 살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군집돼서 살고 있어서 총 약 5, 6천 명이 있고 주로 시리아, 이라크, 수단, 예멘 이쪽 이집트 등 다양한 출신국에서 왔어요. 저 그 주민 대표는 이집트에서 오셨는데 그분도 이제 박사 공부하시고 그리고 본국에서는 과학자로 일을 하시다가 이제 미국에 오셔서는 다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도 하시고 특히 주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되게 많이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커뮤니티와 비교해서 이 난민 커뮤니티, 이민자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먼저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막 되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넉넉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고 사회적으로도 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위치나 아니면 뭐 발언권이 세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언어 장벽이 있었는데요. 이 커뮤니티는 주로 아라빅어를 하는데 이제 사실 우리도 홍수 경보나 이런 거 다 오면 다 영어로 오니까는 그거를 이제 이해하고 바르게 소화하고 이런데 되게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요. 이거는 비단 이쪽 문제만 아니라 우리도 뭐 한국 사람들도 이제 영어를 잘 못하시거나 하면 근데 홍수 경보나 이런 게 다 영어로 온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제로 환경 정의 연구하는 데에서는 예전에 이제 스페인어로 또 이제 또 사우스 지역에는 히스패닉 많이 있으니까 스페인어로 제대로 번역이 되지 못한 정보로 인해서 뭐 참여할 수 그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없거나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리고 홍수로 인해서 주택 피해도 많이 있고 그리고 뭐 의료보험 같은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식량 안보 문제가 있는데요. 그 난민 커뮤니티는 보통 텃밭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도 미국에 와서 한국의 맛이 그리워서 깻잎을 끼워 먹는 것처럼 이제 그분들도 자기 고유의 그런 식물들을 키우고 약간 먹기 위해 요리를 하고 또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죠. 그냥 이렇게 텃밭 많이 키우고 하시는데 이제 홍수로 인해서 다 날아가 버리니까 식량 안보 문제도 있고. 그러면 이 지역이 홍수에 취약하면 여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렇게 쉽게 떠날 수가 있지가 않지요.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하기도 하고 떠난다면 또 어디로 가야 되며
이 커뮤니티를 이미 이루고 있는데 이걸 또 다시 깨고 가야 되나? 그래서 쉽게 떠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야기는 들으러 굉장히 많이 온대요. 23년, 24년 중에서도 정부에서도 오고, 피마에서도 오고, 그리고 스테이트 가버먼트에서도 자기들을 와서 뭐가 필요하냐, 뭐 이렇게 말은 하는데 사실 아무것도 도움이 되는 건 없었고,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게 지금 뭐 이렇게 한 번 일어나는 재난이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자랐을 때 또 이렇게 점점 계속 잦아지고 더 심해질 텐데 이걸 어떻게 대비를 할 수가 있을까? 아무런 지원도 없고 교육도 없고 자원도 없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서 원하고 또 사이언티스트를 저희가 나중에 찾긴 찾았는데 그 과정이 조금 어려웠지만 결국은 그 지역에 계신 유니버시티 오브 버몬트에서 계신 공부하시는 이제 대학원생들이랑 그 교수님이랑 이렇게 찾아서 같이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원하는 거는 홍수 위험 평가. 이 집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홍수에 위험한지 그런 거를 좀 제대로 파악하고 어디가 취약한지 지금 건물 구조나 아니면 뭐 집의 그런 위치나 텃밭이나 이런 게 어떻게 취약한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좀 개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고, 그리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도 해서 주민들이 홍수 경험이나, 그리고 홍수를 한번 겪어보니까 뭐가 필요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기록을 하고, 그리고 교육을 했는데요. 당시에도 이제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먹고 살기 바쁘니까는 기후변화가 온다, 홍수가 한번 일어난다, 우리가 이걸 대비해야 된다.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이렇게 제대로 전달되지가 않더라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과학자들이 와서 워크숍을 열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지금 오는 문제다, 또 오는 문제다. 그리고 다음에 홍수가 올 때는 이렇게 하자, 뭐라든가, 또 피마나 이런 데서 나오는 플라이어 같은 거를 이제 또 번역 같은 거 하고, 그래서 이제 아랍어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플라이어 같은 걸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 펀딩으로 그래서 필요한 물품들을 사서 구매를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사실 물론 이걸 한 번 한다고 지금 저희가 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 그런 회복력을 좀 기르는 건데 이제 인프라적으로도 물리적 시설을 좀 보호를 하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텃밭 같은 문제나 이런 거나 아니면 좀 그렇게 당장 이렇게 집이 사실 이렇게 되게 물에 잠기고 이러면 또 일자리 찾고 이런 것도 어려운데 그렇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좀 하고 사회적으로도 커뮤니티 전체적으로 기후변화나 앞으로 올 재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개인적으로도 이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구나 라고 느끼면은 조금 더 심리적으로 특히 이민자들, 난민들의 마음은 또 그러니까는 또 편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도 또 이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교육도 진행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또 같은 문제가 계속 일어날 것이지만 일단 과학자들이랑 거기 계신 과학자들이랑 연결이 됐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다음 펀딩 또 찾아서 이제 또 지원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학교 측에서도 아웃리치 이런 것도 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이런 기회가 있다라고 하고 이게 요거 좀 뭐 유튜브랑 이런 것도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서 이제 뭐 정부나 이런 데서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공유한 유튜브 비디오인데 그 링크 가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저도 중간에 나오지만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배웠던 거는 약간 그런 신뢰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과학자와 그리고 일반 대중들. 거기에 대해서 또 과학에 대한 신뢰. 기후변화에 어떤 위험이 있고, 과학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서로 믿지 않는다면은 이제 통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게 문제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 대중이라는 이게 저희가 하나의 덩어리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또 지적으로도 되게 이렇게 다이버시티,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커뮤니티랑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쪽의 문화가 어떻고 거기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소통 방식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 이게 좀 한계가 있어서 실제로 현장에 가지는 못했는데 이제 그쪽에 다행히 거기 유니버시티 오브 버몬트 과학자들이랑 커뮤니티가 연결이 돼서 거기는 이제 실제로 많이 방문도 하고 많이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거기에 맞는 그 대중 커뮤니티 그룹에 맞는 정도로 정보를 좀 언어뿐만 아니라 이제 내용이나 설명하는 것다 이런 것도 좀 많이 바꿔서 했고요. 그리고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좀 장기 파트너십으로 앞으로 뭘 같이 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서 이제 앞으로도 좀 뭐가
더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서 돌아보니까 대학에서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좀 뭐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현재 아카데미에는 되게 테뉴어 트랙, 그 테뉴어 심사하는 과정 이런 거 보면 되게 한계가 있죠. 이제 논문을 많이 내야 되고, 티칭 해야 되고, 서비스를 해야 되고. 근데 미국에서 또 공부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서비스 러닝이라는 그런 티칭의 한 가지 방법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 러닝은 이 지금 제가 얘기한 것 같은 커뮤니티 사이언스를 학생들이 직접 하도록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지역사회 현장에 적용해서 봉사도 하고 학습도 하고 동시에 하는 교육 방식이고 이제 그걸 많이들 하고 있고 또 대학에 보면 보통 미국은 이제 아웃리치 오피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웃리치 오피스에서 그런 커뮤니티 뭐 리더나 아니면 어디가 도움이 필요하고 서비스 러닝 어떻게 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료도 많이 갖고 있고 전문가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러닝으로 만약에 연결을 해서 하게 된다면 이제 대학이 지역사회랑 같이 직접 연결되고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 도시가 많아서 대학이 그 도시의 중심이 되는 게 있는데 대학이 이제 상하탑으로 따로 떨어질 게 아니라 지역사회랑 계속 같이 성장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어차피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를 미리 또 이제 실천적으로 할 수 있어서 이제 대학도 연구를 할 수 있고 또 커뮤니티도 실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 한국 대학에서는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걸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적정기술 책을 썼을 때가 지금 한 10년 조금 넘었는데요. 당시부터 적정기술 관심이 많아져서 그 당시에도 좀 교육봉사단이 많이 생겼고 대표적으로 서울대 공대에도 교육봉사단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공대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봉사랑 연결되는 게 좀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걸 또 이제 서비스 러닝 티칭이랑 또 연결을 할 수도 있고 커뮤니티 사이언스라도 연결을 할 수 있고 특히 공대 학생뿐만 아니라 약간 사회과학이나 다른 뭐 보건 문제나 이런 서로 다른 문제를 그런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 뭐랑 특히 우리나라는 또 시골이나 이런 지역도 많으니까 그런 지역이랑 같이 문제를 해결해서 매칭을 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학술 연구가 현장에 또 적용되고 그리고 또 그게 또 연구로도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 저희 프로젝트 한 친구 중에 하나도 석사과정 친구가 그런 GIS로 뭐 홍수 매핑하고 이런 거 했는데 그것도 실제 연구나 학회 발표에도 연결되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연구랑도 연결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적정기술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국내 취약 커뮤니티에도 지원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 사이언스가 우리나라에서도 좀 확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봐서 한번 그냥 저희 커뮤니티에 좀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네,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요거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참여를 만약에 하고 싶으면 먼저 내 전문성이 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고, 뭐를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요거 뭐 관련된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린 저 같은 경우는 AGU 통해서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학교에 보통 아웃리치 오피스가 있어서 자원이 잘 있고요. 지역사회는 내가 과학자기도 하지만 동시에 커뮤니티 일원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회 문제가 어떤지 이렇게 지역사회 소통을 할 수도 있고, 뭐 참여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꼭 크게 막 시작할 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작은 자문이나 교육 활동부터도 시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회성으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관계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크시고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참고 자료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논의를 같이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